두 개의 오디오 테스트입니다. 이게 제 키워드만 보면 뭔 말이냐 싶겠지만 지난 한 주간 이제 두 개의 녹음 파일이 대선판을 흔들었죠. 여기서 테스트라고 한 건 과연 이 대선의 큰 이슈였던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와 이른바 이재명 욕설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갤럽 조사로 주간 조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요. 갤럽 조사로 각 후보들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37%였는데 약간 떨어졌고요. 윤석열 후보 31%인데 약간 올랐습니다. 쭉 보면 1월 첫째 주에는 당시에 이제 이준석 사퇴, 김종인 결별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좀 툭 떨어졌다가 뒤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날짜를 보면 지난 일주일간 16일 날 일요일이죠. 16일 날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MB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국민의힘 검증특위의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씩 그 영향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 녹취 파일이 여론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은 별 영향이 없었다. 이게 일단 수치상으로는 드러나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호기심과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 놨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막상 공개가 되고 났더니 뭐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근데 이런 여론이 형성됐고 또 한편으로는 MBC가 그걸 입수해서 공개하는 과정까지의 정당성. 이 문제가 또 한편으로 쟁점으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취재윤리 문제도 개입돼 있고 또 공영방송의 어떤 보도에 있어서 과연 공익적 가치가 있는 보도냐. 근데 이런 쟁점이 불거지면서 이제 시시비비가 형성돼 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닥 저 파일이 위력을 발휘를 못했고 그러나 문제성 있는 발언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특히 이제 안희정 미투에 대해서 안희정 불쌍하다 이런 식의 발언은 그 2차 가해 발언이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2차 가해가 아닌데 그거를 누구에게든 바로 하는 순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2차 가해 이미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고 오늘 또 심상정 후보가 비공개로 만났어요. 김지현 씨를.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론 집안에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언론을 보고서 본인이 이제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조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이 안 됐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게다가 그 기자를 상대로 1억 줄게 우리 캠프로 와라. 그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과연 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까 대통령의 부인이 됐을 때 영부인이 됐을 때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 이런 인상을 주기에 좀 충분하고 이게 당장에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은 그 이슈는 아닙니다. 확장성에서는 일부 제한적 요소로 그렇죠. 갈 수 있겠군요. 그 일각에서는 그 김건희 팬카페도 있다 그러지만 팬카페가 40배 회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건 전부 이미 기존 지지자들의 그런 환호이나 곽광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중간층 여론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될 대목이지 이게 파장이 작았다. 내지는 김건희 씨 팬카페 회원 늘었다. 이거 자랑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박영커도 그렇고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이런 식의 취재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거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끔가다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 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몰래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6개월 동안 녹음을 해서 조각조각 난 것들을 하나 뭉쳐서 예를 들면 이것이 박원석이야, 이것이 김종혁이야, 이것이 박성태야 이렇게 틀어놓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과연 누굴까? 아니 저희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여러 평가가 있죠. 왜 없어요? 다 있지. 모임에서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하지만 녹음해서 했을 때 좀 미안하지 크게 불법이 되거나 그럴 건 없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죠. 그 본인의 생각이지만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은 패널로서 맞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앵커로서 맞는 거야 라는 얘기 6개월 동안에 그런 식으로 모아놓으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취재 윤리에 분명히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접근 방법도 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어머니가 구속됐는 나흘 뒤에 정대택 씨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신뢰를 계속 쌓잖아요. 예. 처음에만 기자라고 하고 나중에 곧 한 달 뒤에는 뭐 누님 동생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건희 씨의 대응이 잘 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뢰를 쌓은 다음에 6개월 동안 쌓아서 한 방에 그냥 뒤통수를 치는 식의 이런 태도 옳지 않고 그다음에 MBC도 이번에 보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요일 날 일요일에는 보도하고. 원래 이제 후속 보도를 하기로 했다가 네. 안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로 공익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보도를 하고 두 번째는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거야말로 첫 번째 보도 자체도 보도 이외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보도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저희는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러니까 기자들 욕먹지 않냐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여론의 영향은 뭐 별로 없었다고 봐요. 별로 없었고 일단 뭐 없었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서울의 소리인가에서 저 전체 녹취록을 또 방송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확증 같은 것들을 더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또 증거가 나오면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지지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겠죠. 약간은 부정적인 요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슨 뭐 걸크러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지지층 내에서 네, 그렇죠. 하는 거고 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별 도움이 오히려 안 될 제한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량화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일부가 처음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뭐 그런 문제들로 제대로 링크가 안 됐고 나중엔 또 쪼개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것도 일부는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당 부분 기존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예. 어떤 면으로 반영이 돼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거듭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두 가지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센 거.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라는 개인에 대한 비호감이 예. 여전히 높은 거. 근데 그 비호감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거는 없어요. 그걸 예. 통해서 뭐 일부 유동규 씨 이름이 거론됐다라는 것 정도인데 그것도 크게 쟁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새로운 악재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팍 주저앉거나 이럴 수 있는 요소는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여전히 확정성의 걸림돌로 한계로 작용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사과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얘기만 나오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주 낮은 자세로 사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자꾸 변명조로 얘기해봐야 그렇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나 이 비판만 따를 뿐이고 무조건 사과하는 게 이거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게 다시 저런 식으로 뭐 160개의 파일을 공개하는 일은 없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빈곤의 악순환처럼 이 선거의 악순환이 자행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예상외로 저 파일을 안 들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많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도 좀 듣다가 아유 정말 이게 짜증이 나서 그냥 안 들어버렸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워낙 그게 심하다고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게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떠오르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가져온 그 뭐랄까 후폭풍, 그 후폭풍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 지지도가 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 지지도가 좀 낮으시더라고요. 남성들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이런 부분들, 이 욕설 부분을 어지간해야지 이게 좀 뭐랄까 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 이게 사과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넘어서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실지.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정권 교체 요구가 높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욕설 파일을 비롯해서 본인의 어떤 그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대장동이에요. 예. 대장동이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이 될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는데 뭐 거기 변호인 측에서 한마디 하는데 사실은 언론에서는 이게 제목만 딱 따다 보니 이게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볼 때는 되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맞아요. 사실 불리한 요소죠. 예, 그리고 그 나오는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설명하셨던 것과 좀 상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들도 등장하는 것 같아서 저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저도 뭐 국민의힘 분들도 보고 그러다 보면 선거 막판에는 일단 무조건 욕설 파일이 크게 이슈가 될 거다. 그래서 안 들어본 사람들은 좀 되게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이라고 하면서 제 예상보다는 좀 빨리 나왔어요. 불려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혹시 국민의힘에서 계획이 있었다면 계획과는 달리 혹시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요 약간 이슈와- 김샜다. 예.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요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 지금 양 당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예. 자기한테 불리한 건 가처분을 내요. 맞아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 내로남불이거든요.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그 녹취 그렇죠. 파일을 놓고서 상대방 후보를 저격하는 이걸 놓고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알 권리라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가처분 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이제 이게 이 국민들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 선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 욕설 파일에 대해서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 굳이 후보가 사과하는 마당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뭐 사실은 방송으로 꼭 안 돼도 더 파급력 있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나 메신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 금지 가처분 가처분을 신청. 냈다가 기각됐잖아요. 오히려 그게 이제 논란만 되고 이슈가 돼서 더 베스트셀러 관심이 되고 있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교보문고 가봤더니 이제 뭐 이거 선전등 같아서 얘기할 수 없는데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 베스트셀러 순위 1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거고 2위가 그 이재명 후보의 뭐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고 잘못 건드려 동티난다 그러는데 그 꼴이 돼 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가 녹음 파일을 내면서 지지층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확장성에는 제한이 돼 있고 그러면 사실은 선거가 뒤로 막바지로 갈수록 결집이 되면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최대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춤을 추는 모습, 예, 비니 이렇게 머리에 쓰는 모자죠. 래퍼들이 많이 쓰는 지금 모습입니다. 춤을 추는 모습을 댄서들, 힙합 댄서들과 만나서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리스를 입고 옷을 잠깐 힙합 복장을 저렇게 입고 팔을 흔드니까 지금 저는 이제 모니터가 좀 멀리 있는데 멀리서 보면 뭐 모르겠어요. 좀 잘 추는 것도 같고 아까 가까이서 봤더니 또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30의 젊은 지지층도 뭐 이준석 대표가 나서면서 좀 2030에 관심을 끌 만한 공약들이 막 나오고 그런 있으니까 같이 맞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죠. 이재명 후보 4주간 조사를 보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30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 앞서 이제 그런 비호감의 확장성이 하나의 제안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런 게 이제 호감도를 높이려는 노력이고 예. 뭐 굉장히 노력하시네요. 저런 건 뭐 제가 뭐 비판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그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는 비호감도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그 강한 구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의 전략에 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유,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하나 있을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의 예. 그 태도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정책적 측면에서의 차별화는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기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실용, 뭐 중도 행보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없어진 게 이재명 다움이에요. 이재명 다운 그 매운맛.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뭐 짠맛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약다운 공약도 별로 없어 보이고 소확행 공약으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여기서 뭐 10만 표, 여기서 20만 표 그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강한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큰 줄기를 못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나라다운 나라와 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민주당도 기득권입니다. 그 기득권 중에도 민주당 내부에 완고한 이른바 이제 586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득권에 별다른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2030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 어떤 그 칼을 댄다면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내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거나 현직 지역위원장이거나 이런 분들인데 아니면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지지자들로부터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 잘못 손을 대면 이게 뭐 태업이 벌어지거나 역풍이 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략적 고민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다음을 살리고 그리고 어쨌든 기득권 이미지를 벗고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겠다는 이런 어떤 큰 전략의 변화 이런 게 없이는 개인적 그 비호감 이걸 지우는 것만으로는 이 구도를 뚫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저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패션이 대단하다. 패션이 대단하다. 예. 아이 뭐 보면 요새 그 이재명 후보 그 코디네이션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야 저렇게 잘 어울리게 옷을 입을 수가 있나. 각 상황에, 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돈 많이 쓰는 겁니다. 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거 뭐 소문이 있잖아요. 얼마 썼다, 컨설팅을 얼마 사실 썼다. 봤죠. 예. 예, 뭐 이런 소문이 있지만 정말로 굉장히 전문가 프로를 데려다가 코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가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있는데 그런데 저 장면, 그 춤추고는 저 장면 있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아 그런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젊은 층들이 저런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안 어울려. 지난번에 그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윤희숙 의원이 내기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쓴소리 했었죠. 한번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현장에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부위원장으로 계셨잖아요. 제가 부위원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쭉 앉아서 젊은 친구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했던 그 쓴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우리 친구인 척 좀 하지 마세요. 저하고 40살도 더 차이 나시거든요. 근데 무슨 친구예요? 그 형이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형, 친구는 스물 몇 아니고 형. 살짜리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하지. 그리고 무슨 친구니 뭐니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 다 아는데 예. 갑자기 그렇게 가까운 척 하려고 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I'm 꼰대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넘어갔는데 예. 저게 이제 상당히 2030이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이게 표가 잘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감 이런 것이 저런 식의 표현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거 도움 별로 안 돼요. 과거 정세균 후보도 선글라스 끼고 무슨 뭐 가죽 옷 같은 거 입으면서 뭐 멋있게 젊은 애들 예. 그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보면 너무 이상해, 너무 어색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2030들에게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저 사람들의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저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 복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때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정책 발표할 때 아무래도 또 관심을 끄는 영상들이 나오면 미대에서 또 많이 다루니까 저희도 또 그래서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양쪽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